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 및 환경성 폐질환에 대해서 진단, 치료, 보상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폐증이라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발생된 분진들, 먼지들을 호흡을 통해서 들여 마시고 그거를 통해 우리 몸속에서 조직 반응들이 생겨서 만들어진 병들을 진폐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진폐증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은 이 일을 분진이 날리는, 그러니까 먼지가 날리는 분진 작업들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특히 직업성 질환들, 특히 직업병 이렇게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직업병은 어떤 분진 또는 요인을 일을 하면서 노출이 되어야 하지만 생기는 질환들을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즉 진폐증이라는 부분들은 먼지를 들여마시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질환들이 진폐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준의 분진이 노출됐느냐 이런 부분들보다도 어떤 작업들, 특히 분진이 날리는 작업들, 분진 작업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분진 작업들에 해당되는 작업을 내가 몇 년간 했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 진단을 할 때 산지에서 인정하는 기준들은 이런 분진 작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별표 16호에 따르면은 나와 있는 분진 작업의 기준에 따라서 이 업무들을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진폐증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재로 인정을 해주고 진폐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점차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출 기준들은 강화되는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령 개정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개별 분진들의 노출 기준에 대한 노동부령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분진 작업들을 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진 노출 수준들이 낮아졌다, 더 엄격해졌다, 이런 부분들보다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업무들 중에서 분진 작업들이 포함되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건축업 종사자들이, 건설 종사자들이 이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정규 또는 단속적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암석 파쇄라든지 이런 분진들 작업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비정규직에 따라서 보호를 못 받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라는 부분들의 특성상 우리가 산재기금으로 산재보험을 내게 돼 있죠. 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산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라든지 휴업급여들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산재를 가입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지,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냐, 단속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에서는 8대 급여 또는 이제 9대 급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급여라는 홍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진료를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에 해당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실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이라 하면 약재, 진료비, 치료재료, 입원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이런 급여들을 현물로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양급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다니는 중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해주는 부분들을 휴업에 따른 급여 손실분들을 보상해주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의 평균 3개월의 임금을 나누기 3 해서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급여들을 주는데
우리가 치료를 받다 보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장애의 급수에 따른 장애급여를 지급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장애가 생겼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재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재활 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 외에도 입원하게 됐었을 때 간병이 필요하죠. 입원이 안 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간병 급여에 대한 부분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났었다면은 장제비라든지 아니면은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들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승인이 된 상태가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은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직접 이 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우리 요양비에 대한 부분,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내가 얼마 냈다라는 생각들은 별로 들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본인 부담급 중에서 비급여 부분들은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가 비용을 냈구나, 이런 것들 정도까지 아시게 될 거고, 이외에 제일 많이 외래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급여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매달 본인이 신청했었던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진폐 부분들은요, 타 질환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휴업급여 체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장애보상 부분들을 합쳐서 월별로 매달 정액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서 진폐 급수가 정해지는 과정, 그리고 이 장애 급수에 따라서 어떻게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진폐 장애 급수에 대한 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폐증이 발생을 하면은 ILO 기준에 따라서 엑스레이 병형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폐가 진단이 될 때 이런 장애 급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장애 급수는 폐활량 검사 결과와 ILO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이제 한국 표준 영상에 따른 진폐 표준 영상에 따른 진폐 병형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조합해서 13급부터 1급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폐 소음형이 1형부터 3형까지 나와 있고, 진폐 대음형이 있을 때는 진폐 4형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고, 폐활량은 무장애 F0부터 중증장애인 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조합을 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13급은 폐활량이 무장애인데 진폐가 1형일 때, 이러면은 13급으로 진단이 되고, 가장 진폐증은 있으나 호흡기계에 대한 장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후는 가장 좋으신 분들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폐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13급부터 1급 사이에 급수의 차이에 따라서 진폐에 대해서 우리가 진폐보상연금들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는 원래 이 급수들을 1, 3급 그리고 5급, 7급, 9, 11, 13급 이렇게 나눠서 세 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과 진폐장애연금, 이렇게 진폐장애연금은 급수에 따라서 며칠분을 더 주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합계 금액들을 보게 되면은 꽤 큽니다. 특히 13급만 되더라도 월 170만 원 가량을 급수 변동이 없다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진폐 1급, 3급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300만 원 정도를 월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대개는 진폐가 진단되는 시점들이 잠복기들을 다 거쳐서 50대, 이르면 50대, 70대에도 진단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달 1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가량들을 진단이 된다면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폐가 있으신 분들은 산재를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분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진폐증은 1960년대부터 많이 진단되고 산재에서 부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진 노출 이후에 발생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진폐증이 없더라도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분진 작업을 했는데 나는 진폐가 없는데도 이렇게 숨이 많이 찹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들이 분진으로 인해서 잘 발생한다는 것들을 알았고, 그리고 이후로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부분들 역시 산재로 인정되는 상병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일을 하다가 기존의 본인의 천식들이 없는 상태에서 천식이 새로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직업성 천식이라고 그러는데, 직업성 천식 역시 산재로 인정되는 상병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외에도 장기간 분진 노출되셨던 분들을 추적 관찰하다 보니까 폐암의 발생의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것들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분진 노출로 인해서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돌가루죠. 돌가루인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 노출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폐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암 역시도 산재 인정되는 상병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섬유상 분진이라고 그렇게 되는 성면 분진에 노출되셨던 분들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흉막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지만 흉막반은 질병의 수준으로 포함되진 않고요. 성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성면폐증, 이 대표적인 성면 노출 이후에 발생되는 직업성 질환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성면이 노출된 이후에 저농도라도 장시간 관찰했을 때 악성 중피종의 위험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면 노출되셨던 분들에서는 악성 중피종도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에서는 이런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성 천식,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 등 다양한 직업성 폐질환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주로 심의대는 판단하고 있고요. 환경적으로 이런 질환들이 노출될 가능성들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진 작업으로 분류된 곳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양의 분진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이런 분진 노출이 있는 곳들에서 일하셨다면은 일상적으로 노출됐었던 이런 환경적인 분진 노출 수준에 의해서는 이런 직업성 질환 인정 시에 업무 관련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업무 관련성에서는 환경적인 부분들, 본인의 개인적인 요인들은 좀 배제하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성면폐증은 조금 예외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성면폐증이 환경적으로 노출돼서 성면폐증이 많이 발생됐었던 곳들이 충남, 홍성, 보령 지역들이 있는데, 그곳들은 성면 광산들, 폐성면 광산들이라든지 성면 관련되는 이런 물질들을 다뤘던 곳들이 정말 사시는 곳들, 거주지 인근에 있고요. 그냥 흙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환경적으로 노출됐지만 엄청나게 많은 성면 노출이 됐었던 부분들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성면 폐증에 한해서는 직업적인 노출이 있다면은 산재로, 그리고 환경적인 성면 노출로 인한 성면 폐증, 악성 중피종, 폐암, 이런 부분들은 환경성 성면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급여에 대해서 무슨 급여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런 정의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근데 우리가 산재가 인정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 병이 생겼던 부분들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급여를 요양급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 과정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입원비, 치료비, 재료대, 약제비 등 이런 급여들을 현물이라고 하면은 직접 공단에서 이런 의료기관들이라든지 약국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요양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재해자분들이 이런 요양급여를 직접 받으실 경우들은 드문데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의정사태 때문에 입원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했었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연계된 병원으로 보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이런 내가 승인됐던 상병에 따라 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다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영수증과 진단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료비 상세 내역들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해서 후불로 받으실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냈던 비용들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급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단 부담금이 있고 하나는 환자 부담금이 있죠. 환자 부담금은 정률로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내시게 될 텐데, 전체 총 진료비에서 몇 퍼센트를 이렇게 내시게 될 텐데, 이런 진료비들에서 공단에서 내는 비용들은 100%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이 외에 본인 부담금의 일부들 중에서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들을 냈었던 부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라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거 급여 기준들을 따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로 인정됐었던 부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지급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질병이 발생하면은 특히 호흡기계에 대한 장애들이 생기겠죠. 대부분 폐활량들이 감소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호흡기계에 대한 장애 판정들을 하게 되는데, 폐활량 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장애 급수에 따라 그 급수에 맞는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진폐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소견,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들어 놓아 있는 한국 표준 진폐 표준 영상에 따라서 진폐 병형의 영형부터 사형까지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진폐 병형과 폐활량 수준에 따른 조합에 따라서 진폐 병형에 따른 급수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 급수에 따라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진폐는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진폐 환자들이 많기도 하였고요. 그간의 베이스라인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 발전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결된 부분들이 기저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 재해자들의 권익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진폐는 좀 독특하게 급여 체계가 되고 있는데요. 진폐는 기초연금과 장애에 따른 수준들을 차등을 둬서 이 부분들을 합산해서 연금들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 장애급여와 그리고 휴업급여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으로 해서 진폐에 대해서 연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와 달리 일반적인 우리가 만성폐사성 폐질환도 개별적인 급여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든지 폐암, 이런 이제 기타 호흡기 질환들에 대해서는 폐활량 수준에 따라서 본인들의 장애 급수를 받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함에 따라서 이분들이 근로손실분에 대한 급여를 또 받게 되는데요. 이게 내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받는다, 그래서 휴업을 한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를 휴업급여라고 하고, 내가 최근 3개월간 일했었을 때 받았던 급여의 평균,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임금을 70% 정도를 매달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진폐 관련돼 가지고는 법이 3개가 엮여 있어서 가장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은 거의 처음 우리가 노동법 만들어지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보상이었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입법 적용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뒤로도 일을 하셨다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 이런 보상들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외에도 우리가 80년대에 광산들이 합리화 조치를 통해 가지고 광산들을 많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금을 만들어서 진폐, 그러니까 8대 광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진폐 예방 관련되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런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8대 광업들에 대상해서는 진폐 재해 위로금이라는 부분들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진폐 3급을 받더라도 우리가 제조업에서 진폐증을 진단받았을 때는 진폐장애 연금들이 우리가 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월 수령하는 부분들이 그 정도까지 돼서 현재 진단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똑같이 진폐 3급을 제조업에서 받든 광업 진폐재해자가 이렇게 진단을 받든 모두 300만 원씩을 월로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진폐 급수가 장애 급수가 바뀔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 인정받는 제조업 진폐자들은 이런 진폐재해 위로금 대상자가 아니고요. 8대 광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진폐재해 위로금들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일수만큼을 우리가 급수가 진단되었을 때 위로금들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진폐급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법에 적용을 받아서 진폐가 인정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처음에 우리가 산재를 신청을 할 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징력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8대 광업 종사 경력들이 인정이 된다라면은 이런 진폐특별법 대상자가 되는지를 그 당시에 갈무리를 하게 돼 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질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먼저 내가 진폐증이 있다라고 아니면 직업성 호흡기 질환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럼 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개별 병원에서 이런 직업환경의학과가 없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우리가 의사들이 이런 부분들 진단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써드리면 좋지만, 이런 서류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더 증빙으로 제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진단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다 정리를 해서 드리는데, 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먼저 이 진단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업무 관련성 평가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진단의 명확성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서도 필요하고, 진폐를 진단을 하는데 진폐는 엑스레이로 진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엑스레이를 복사한 CD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런 의무 기록들도 같이 동반해서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진단의 명확성들 그리고 임상의들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던 의무 기록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징력들을 증빙하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분진작업 종사 경력 확인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확인서라는 부분들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일일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출할 때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 외래에서는 징력 증빙 관련되는 서류들을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건데, 회사가 문 닫지 않고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면은 본인의 인사 기록을 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내가 이런 분진 작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업장에서 내가 또 분진 작업들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외에 어떤 회사 이름들은 이건 100% 분진 작업들을 했었던 회사들이 있죠. 네, 예를 들자면은 무슨 석산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석재 작업들 하는 조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공하시는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곳들은 회사명이 다 그걸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연금 가입 증명원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장 명이 기술되어 있는 공식적인 서류들이 있다면 징력에 대한 부분들, 연수들은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든지 건설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용직 종사 확인서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근무 이력 증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용직이더라도 산재급여 가입이 거의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증빙 서류들을 챙겨서 오시면은 내가 이런 업무들을 했었습니다라는 객관적 증빙이 됩니다. 근데 찾아도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인후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
또는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 사람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서식에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게 인후보증증서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내시면은 직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할 때 진폐를 진단받고 산재를 신청하신다면은 이런 직력에 대한 증빙, 공식적인 증빙 자료, 그리고 진단명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서 또는 업무 관련성 평가서 그리고 의무기록 일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제출을 할 때 우리가 산재를 신청을 할 때는 항상 공식적인 문서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서가 최초 요양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서 서식은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2페이지는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부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법률적인 대리인, 환자분이 누워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실 때 법률적인 대리인 또는 보호자, 가족들이 적으셔도, 대리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의사가 작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적어갈 때 솔직히 우리 진단하시는 호흡기내과 교수님들, 그리고 흉부외과 교수님들, 다양한 임상과 교수님들이 이거 적으시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로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진단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업무 관련성 평가서와 함께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가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4페이지에 해당되는 이런 최초 요양 신청서와 말씀드렸던 진단에 관련되는 병원에서 지급하는 서류, 그리고 본인이 직력을 증빙하는 서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근로복지공단에다 제출하게 되는데요. 어디다가 제출하는지도 이게 또 안내해 드릴 때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일을 했었던, 우리가 이런 부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최종 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최종 사업장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가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최종 사업장들이 이미 없어진 경우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로 내가 진폐 진단 받았고 병원에서 최초 요양 신청서도 받았고 직력 증빙 자료도 찾았는데 어디다가 제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돌아가셨더라도 신청 가능하고요. 원래 산재라는 거는 수급권 상실 기간들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진단받고 나서 3년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질환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다만 진폐라든지 일부 질환들, 그리고 이 질환들이 진단되고 나서 수년간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산재라는 부분들을 산재가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청했었던 바로는 돌아가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3년 이내에는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인지 시점들, 그 부분들이 많이 뒤로 밀렸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심의 신청을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진폐라든지 직업성 호흡기 질환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으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받던 연금들, 이런 급여들이 바로 소멸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질환, 승인됐던 질환들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가 유족급여로 전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경우들은 아니고요. 대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다면은 이런 유족급여, 어떤 승인됐던 산재상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경우라면은 유족급여가 내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나의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진폐 환자들 진료를 하면서 유족급여 대상으로 이제 넘어가실 분들, 특히 진폐와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부분들이 명백하신 분들에 인해서는 차트를 상당히 꼼꼼하게 쓰고 이런 유족급여가 배우자들에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진료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렇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더라도 좀 너무 젊은 시기에 내가 이 병을 알았다 그러는데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우리 65세 이상의 부모님들을 내가 봉양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부모님에게도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들 조선 부모일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죽고 없더라도 나의 유족급여가 나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은 골절로 인한 산재가 그때 바로 일어나겠죠. 개시가 될 텐데 직업성 질환 또는 진폐증 같은 경우들은 노출 시점은 한참 전인데 그 들여 마셨던 분진들이 폐 속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직 반응들이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한참 뒤에도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폐증에 한해서는 이 질병이 진단되면은 뭐 잠복기라든지 이런 노출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들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부분들은 잠복기보다는 내가 누적 노출 기간이 20년 이상인지 만약에 갱이라고 하면은 우리 탄광 내에 이런 아주 폐쇄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됐었던 경우에서는 이분들에 있어서는 20년이 아니라 10년만 해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는 산재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악성중피종에 한해서 직업성 폐질환, 특히 직업성 암이 될 텐데 성면 노출이 최소한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노출돼서 작년에 성면이 노출됐는데 올해 악성중피종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정을 못 받아요. 오히려 악성중피종은 10년 정도 이상의 긴 잠복기를 두고 발생해야 직업 관련되는 부분들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폐와 진폐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한 진료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요양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요거에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진폐증이 진단되셨던 분들이라든지 진폐증이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인정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 진폐 정밀 진단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폐를 13급을 받았던 분들이 7급으로 승급이 된다고 하면은 폐기능이 나빠지거나 진폐가 더 진행된 경우겠죠. 그럴 경우는 연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급수들 재판정하는 기관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년 주기로 진폐 정밀 진단을 신청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상당히 재밌는 게 내가 진폐를 인정을 안 받았더라도 분진 작업들에 노출이 됐었으면은 이분들에서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진폐가 발생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진폐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들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매년 검진을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산재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산재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이직자 그러니까 이 분진 작업들을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이런 부분들을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직자 건강진단 수첩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카드를 1년에 한 번씩 정도로 해서 검진기관들 그냥 일반적인 검진기관은 아니고요. 산재 특히 이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는 기관들로 가져가시면은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폐 정밀진단 같은 경우들은 진폐가 의심이 되면 1차 이후에 2차 정밀진단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입원해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하게 되면은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만큼 휴업급여 대신 이런 진단수당이라는 것들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위로 5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교통비, 숙박비는 숙박비는 어차피 입원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교통비 부분들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본인한테 나의 급수 변동 사항들이 있느냐, 그리고 진폐가 내가 올해 발생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병이 있다면은 내가 사업주 입장에서 이 사람을 일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니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업무 적합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돼 있는 게 있고, 이직자 건강진단 수첩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되는데요. 진폐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해도 되겠죠. 그죠? 폐활량 장애가 없다고 그러면 일을 해도 됩니다. 다만 분진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마스크라든지 호흡보호 철저하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엑스레이상에서 진폐가 있고 폐활량 장애가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점점 나빠질 텐데, 먼지들을 더 계속 마시면은 본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질 텐데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은 내가 볼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진폐증 진단 받고 나서는 이제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들이 있죠. 그냥 다 공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폐 13급에 해당되는 진폐 1형일 경우에는 무장애, 폐활량이 무장애인 상황들, 그거는 이제 진폐 13급으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 이분들은 분진 작업 종사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엑스레이상 진폐가 있는 거죠. 그래도 호흡기에 대한 폐활량에 대한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호흡보고 철저히 한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분진 작업이라도. 하지만 여기에서 폐활량이 조금이라도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다면, 특히 이제 이 경계가 참 애매하기도 하는데 F2분의 1 정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FVC 또는 FEV1이 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70%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 대개는 사실 8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분진 작업 종사에 대한 이직에 대한 공고들을 드려야 됩니다. 이외에도 11급 넘어간다라고 보시면은 대부분 진폐와 폐활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분진 작업들은 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랬을 때 분진 작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이런 법적인 제한들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분진 작업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랑 면담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그거는 병원이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이런 면담들을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가 요즘에 숨이 찬데, 그리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상소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직업성 질병일까요? 진폐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가 그 질환들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직자 건강진단 수첩, 특수건강진단을 통해서 이런 분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이 의심된다고 그러면은 임상과로 진료 예약을 하시고 진료를 보시고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진폐증, 만성폐성 폐질환 이런 부분들도 이 직업 관련되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직업환경의학과의 선생님의 한번 면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전국의 직업성 호흡기 질환들을 다루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들이 또 많지가 않고, 실제로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런 산재 관련되는 부분들, 특히 직업성 호흡기 질환 관련되는 이런 질환들이 내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 동료도 이런 부분들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제 외래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들로 편안하게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이 진폐증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라든지 CT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진폐를 진단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따른 산재 절차에 대한 안내도, 사실 임상과 교수님들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마 못 하실 텐데 그 부분들도 저희 외래에서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상담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직업병으로 의심됐지만 아니라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진폐증이든 직업성 질환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답을 또 받으시면은, 나는 생각했었을 때는
뭐 직업성 폐질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정상이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심적인 안정도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 외래에서 면담을 하시고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들도 권고해 드립니다. 직업환경학과가 없는 쪽에서는 일단 있는 쪽으로 협진 의뢰를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전원 이송들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직업성 질환들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직업환경의학과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외래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대개는 검진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다루진 않고요. 이런 대학병원급인데, 대학병원으로 오시려면은 어차피 협진 의뢰서, 진료 의뢰서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진단, 그리고 이제 산재 신청에 대한 부분들도 원스톱으로 다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 외래에서 진폐증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 내과에서 진폐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 3년 경과가 됐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물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다시 왔죠. 그래서 이거 연금 받는지를 한번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그 진폐 급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런 진폐법이라든지 제도 이런 표들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지금 몇 급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산재 신청해 보셨나요? 승인 받았어요. 이렇게 됐는데, 진표로 산재 승인 받았는데 연금 혹시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9, 11, 13급이면은 170, 그 다음에 뭐 13급이면은 300, 이렇게 이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얼마 받았는지 물어보면 또 바로 피드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죠. 나 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진단 받은 지 이렇게 됐는데 이걸 하나도 못 받고 계셨어요. 이렇게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기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내 환자 이런 분들이 분이 있는데 왜 급여를 못 받고 계시네요, 이렇게 되신 분들 찾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준으로 해서 2년치를 소급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연금으로 매달 받아야 되는 거를 목돈으로 소급해서 받아가시고, 그 다음 달부터는 또 매달 이렇게 연금 받기 찾아주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그분들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알고 나서도 신청을 못 하거나 신청이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기간들을 점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폐 환자들 치료도 하고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 다 안내도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들을 같이 하게 있는데요. 저희 환자들은 별 상관없는데 진짜 이렇게 놓친 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오시면은 이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안내드리면은 진료비도 다 하나도 안 내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치료에 대한 부분들 다 이제 커버가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검진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다 챙겨드리고, 이외에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급여, 연금들도 꼬박꼬박 이렇게 지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계와 그리고 치료 이 부분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아닌 사람들을 억지로 받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진폐든 호흡기 질환들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받아야 될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찾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한번 더 강조해 주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